그날 한수연은 깨달았어요. 사랑받는 건 진심이 아니라 얼굴이라는 걸. 그래서 그녀는 죽었어요. 그리고 새 얼굴로 복수하러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루비 코스메틱 본사 39층 대표이사실의 거울은 언제나 깨끗했어요. 한수연은 그 거울 앞에서 매일 아침 립스틱을 고쳤고 그 립스틱이 자신이 만든 제품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26의 대학 동기 장태준과 함께 창업한 루비 코스메틱은 이제 업계 3위까지 올라섰고 백화점마다 그녀의 브랜드 매장이 들어섰어요. 하지만 거울은 그녀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줬어요. 남편의 차가운 눈빛도 비서 이서진이 자신을 바라보는 조롱 섞인 시선도 거울은 반사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도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수연은 신제품 발표회를 마치고 늦게 퇴근했어요. 운전대를 잡으며 조수석에 놓인 서류 가방을 흘끗 봤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발표할 해외 진출 계획서가 들어 있었죠. 10년간 준비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녀의 꿈이자 회사의 미래였어요. 강변북로는 한산했어요. 라디오에선 경쾌한 재즈가 흘러나왔고 한강은 어둠 속에서 검게 빛났어요. 그때 백미러에 비친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이상하게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수연은 속도를 높였지만 트럭도 따라붙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충돌은 순식간이었어요. 뒤에서 들이받은 트럭의 충격으로 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갔어요. 핸들을 꺾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차는 가드레일을 부수고 강변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물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순간 수연은 조수석 가방이 물에 젖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10년의 꿈이 검은 물속으로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 그녀는 생각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깨어났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깨어난 걸 몰랐어요. 전신 마비 상태로 눈만 떴을 뿐 말도 움직임도 불가능했거든요. 의료진은 식물인간이라 판단했고 면회객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루비 코스메틱 공동대표 한수연 사망.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고 남편 장태준은 눈물을 흘리며 영정사진 앞에 섰어요. 그 옆에 이서진이 상주처럼 서 있었어요. 수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자신은 죽은 사람이 됐고 회사는 남편 차지가 됐으며 그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수도 없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6개월을 누워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는 몸 안에 갇혀 오직 복수만을 생각하며요. 기적은 집요함에게 찾아왔어요. 수연은 매일 밤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어요. 1000번, 10,000번, 몇만 번을 시도한 끝에 새끼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 그녀는 손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의료진도 놀랐지만 그녀는 침묵을 유지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회복은 더뎠지만 확실했어요. 3달째 되던 날 수연은 밤중에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병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사고 후유증으로 왼쪽 얼굴에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그 흉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얼굴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병원에서 빠져나온 건 간호사 오명숙의 도움이었어요. 중년의 명숙은 수연이 깨어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물었어요. 왜 숨어 있느냐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명숙은 더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공범이 됐어요. 명숙은 지인 의사를 소개했어요. 불법 성형과 신분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죠. 수연은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수술대에 누우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수연의 얼굴을 거울로 봤어요.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석 달의 회복 기간 동안 그녀는 새로운 서류를 준비했어요. 이름은 진화. 32살 해외 MBA 출신 브랜드 전략가. 경력은 화려했고 추천서는 완벽했어요. 물론 전부 거짓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흠잡을 데 없었어요. 거울 속의 새 얼굴은 낯설었어요. 더 날렵한 턱선, 더 또렷한 눈매, 더 오똑한 콧날. 한수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복수를 향한 차가운 눈빛이요. 루비 코스메틱 채용 공고는 명숙이 찾아줬어요.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 책임자 모집. 수연은 지원서를 넣었고 일주일 뒤 면접 연락을 받았어요. 면접장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심장은 평온했어요. 긴장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면접관은 셋이었어요. 인사팀장, 마케팅 본부장, 그리고 대표이사 장태준. 수연은 태준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한때 사랑했던 얼굴, 이제는 파괴하고 싶은 얼굴. 태준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이력서를 보며 감탄했죠. 면접은 일방적이었어요. 수연은 루비 코스메틱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었고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10년간 회사를 이끈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통찰이었지만 면접관들은 그저 뛰어난 지원자라고만 생각했어요. 태준은 즉석에서 합격을 통보했어요. 출근 첫날 수연은 39층 대표이사실 앞을 지나쳤어요. 한때 자신의 사무실이었던 곳. 이제는 태준 혼자 쓰고 있었죠. 복도 끝 작은 사무실이 그녀의 새 자리였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자신이 물에 빠졌던 바로 그 강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그녀는 이서진을 마주쳤어요. 이제는 장태준의 아내가 된 여자. 서진은 명품 가방을 들고 직원들 사이를 거닐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서진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서진은 무심히 지나쳤어요. 수연은 미소 지었어요.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은 수연은 회사 전산망에 접속했어요. 명숙이 구해준 해킹 프로그램 덕분에 모든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재무제표, 이메일, 계약서. 그녀는 밤새 자료를 복사했어요. 복수의 칼날을 벼리기 위한 첫 단추였어요. 이서진의 인스타그램은 완벽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레스토랑 사진, 명품 매장 앞 셀카, 제주도 휴가 인증샷. 게시물마다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렸고 댓글란에는 부러움이 넘쳤어요. 행복한 부부 너무 보기 좋아요. 사랑이 느껴져요. 서진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멍자국을 가리는 컨실러가 두껍게 발라져 있었어요. 수연은 서진을 관찰했어요. 출근 시간, 점심 메뉴, 퇴근 후 동선까지. 겉으로는 우아한 대표 부인이었지만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모습,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도 놓치지 않았어요. 서진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어느 목요일 저녁 수연은 서진을 미행했어요. 서진은 강남의 한 호텔로 들어갔고 로비에서 한 남자와 만났어요. 루비 코스메틱의 협력업체 대표였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고 수연은 층수를 확인했어요. 17층. 그녀는 로비 소파에 앉아 2시간을 기다렸어요. 서진이 내려왔을 때 옷매무새는 흐트러져 있었고 표정은 공허했어요.
수연은 다음 날 그 남자를 찾아갔어요. 협력업체 사무실은 작았고 남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어요. 수연은 간단히 말했어요. 증거 사진과 영상이 있다고. 검찰에 넘기고 싶지 않다면 협조하라고.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고. 수연은 서진과 장태준의 비리 자료를 요구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숙은 예상보다 유능한 동료였어요. 한의원을 운영하며 루비 코스메틱 직원들을 단골로 두고 있었거든요. 침을 놓으며 그녀는 직원들의 수다를 들었어요. 회사 내부 사정, 임원들의 불법 행위, 서진과 태준의 다툼까지. 명숙은 그 정보를 수연에게 전달했고 수연은 퍼즐을 맞추듯 증거를 쌓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수연은 회사 로비에서 한 소년을 만났어요. 14살쯤 돼 보이는 아이는 교복을 입고 멀뚱히 서 있었어요. 장도윤, 수연의 아들이었어요. 6년 전 수연이 낳고 태준이 키워온 아이. 도윤은 엄마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고 계모 서진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도윤은 수연을 빤히 쳐다봤어요. 수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을 유지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냐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도윤은 웃었어요. 낯선데 왠지 편한 느낌이라고. 수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도윤은 종종 수연의 사무실에 들렀어요. 학교 끝나고 아빠를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다며 찾아왔죠. 수연은 아이에게 간식을 건네고 숙제를 도와줬어요.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수연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서진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 아빠는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것, 엄마 생각이 난다는 것까지. 수연은 매일 밤 흔들렸어요. 복수를 멈추고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복수를 완성해야만 도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증거 수집을 계속했어요. 명숙이 결정적인 자료를 건넨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장태준과 서진의 비자금 조성 내역, 횡령 증거, 그리고 수연을 죽이려 했던 사고 조작 문자 메시지까지. 수연은 자료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이제 첫 번째 카드를 꺼낼 때가 왔어요. 폭로는 월요일 아침에 터졌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사에 보낸 자료였죠. 이서진의 불륜 사진, 협력업체와의 부정거래, 증거, 회사 자금 횡령 내역까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루비 코스메틱 스캔들이었고 기사는 분 단위로 쏟아졌어요. 서진은 그날 출근하지 못했어요.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그녀는 커튼을 치고 소파에 쪼그려 앉았어요. SNS 계정은 댓글 테러로 마비됐고 팔로워들은 하나둘 떠나갔어요.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어요. 회사는 혼란에 빠졌어요. 주가는 개장 30분 만에 하한가를 찍었고 투자자들은 항해 전화를 걸어댔어요. 이사회는 긴급 소집됐고 장태준은 해명에 급급했어요. 서진의 개인 일탈이라고, 회사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횡령된 돈은 회사 계좌에서 나갔고 부정거래는 태준의 결제를 받았어요. 수연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본사 건물 앞에는 항의하는 소비자들이 모여들었고 경비원들이 막아서는 중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날 오후 태준이 수연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는 지친 얼굴로 의자에 앉았어요. 수연에게 위기 관리 방안을 물었죠. 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서진을 완전히 분리하라고. 이혼을 발표하고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라고.
법적 공방은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한정시키라고.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의 조언은 냉정했지만 효과적이었어요. 그는 그날 저녁 서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서진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태주는 이미 그녀를 버리기로 결정한 상태였으니까요. 서진은 그날 밤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지만 가정부가 발견해 목숨은 건졌어요. 다음 날 태주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서진과의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모든 불법 행위는 그녀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언했어요. 기자들은 쏟아지는 질문을 던졌지만 태주는 준비된 멘트만 반복했어요. 주가는 소폭 반등했고 여론은 조금씩 진정됐어요.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태준을 안심시키기 위한 미끼일 뿐이라고. 진짜 폭탄은 아직 터트리지 않았어요. 횡령과 탈세, 그리고 살인교사. 태준의 범죄는 서진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으니까요. 태준은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하며 수연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는 그녀를 임원으로 승진시키겠다고 약속했어요. 수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태주는 그녀의 충성심에 감동했고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는 몰랐어요. 수연이 그의 목에 올가미를 조이고 있다는 걸요. 도윤은 그 혼란 속에서도 수연을 찾았어요. 아이는 물었어요. 새엄마가 나쁜 사람이냐고. 수연은 대답 대신 아이를 안아줬어요. 도윤은 그 품에서 울었어요. 수연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한다고요. 서진의 몰락 이후 장태주는 수연을 더 가까이 두기 시작했어요. 임원 승진은 예고대로 이뤄졌고 그녀의 사무실은 38층으로 옮겨졌어요. 대표이사실 바로 아래층이었죠. 태주는 중요한 회의마다 수연을 참석시켰고 전략적 결정에도 의견을 물었어요. 수연은 그 신뢰를 이용했어요. 태준의 개인 비서로 발탁되면서 그녀는 그의 일정, 이메일, 심지어 개인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게 됐어요. 태준은 경계심을 풀었고 수연은 그 틈으로 파고들었어요. 금고 안에는 예상대로 결정적 증거들이 있었어요. 비자금 통장, 횡령 증빙 서류, 그리고 6년 전 수연의 사고를 조작한 트럭 기사와 주고받은 현금 봉투 사진까지. 태주는 자신만의 보험으로 보관했던 거였어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하지만 그 보험은 이제 수연의 손에 넘어갔어요. 수연은 밤마다 금고를 열고 서류를 스캔했어요. 명숙이 준비한 초소형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한 장 한 장이 태준을 무너뜨릴 증거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철저하게 작업을 진행했어요. 태준은 그 사이 수연에게 개인적인 호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주말 골프에 동행을 제안했어요. 수연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너무 가까워지면 의심받고 너무 멀어지면 접근할 수 없으니까요. 어느 저녁 태주는 술에 취해 과거를 꺼냈어요. 한수연 이야기였어요. 그는 말했어요. 아내는 능력 있었지만 고집세고 독단적이었다고. 자신의 의견은 무시하고 혼자 회사를 끌고 갔다고. 그래서 지쳤다고. 수연은 잔을 기울이며 들었어요. 남편의 변명은 치졸했지만 표정은 관리했어요. 태주는 이어 말했어요. 수연이 죽고 나서야 자신이 진짜 대표가 된 기분이라고.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그는 여전히 한수연 그늘에서 못 벗어났던 거예요. 그 열등감이 살인으로 이어졌고요. 하지만 태준의 감각은 둔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는 수연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투, 걸음걸이, 커피를 마시는 습관까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회의 중 수연이 던지는
아이디어들은 한수연의 스타일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어느 날 태주는 수연의 이력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해외 MBA 출신이라던 학력, 화려한 경력. 그는 인사팀에 재확인을 지시했어요. 추천인에게 연락하라고, 졸업증명서, 원본을 요구하라고. 수연은 그 움직임을 눈치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명숙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태준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고, 진화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고. 수연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준비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모든 증거는 확보했고 검찰과 언론사에 보낼 준비도 마쳤어요. 이제 타이밍만 잡으면 됐어요. 도윤은 요즘 아빠가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뭔가를 찾아본다고. 수연은 아이를 안심시켰어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표정은 지울 수 없었어요. 태준과 수연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웃었고 협력하면서도 경계했어요.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게임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걸요. 그리고 끝날 때 둘 중 하나는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요. 수연은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어요. 증거 파일, 제보 라인, 법률 검토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수연으로 돌아갈 시간이 왔다고요. 태준의 의심은 날로 짙어졌어요. 그는 수연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주말엔 무엇을 하는지. 사설 탐정이 보낸 보고서에는 한의원을 자주 드나드는 여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오명숙. 태준은 그 이름을 메모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한 발 앞서 있었어요. 태준이 탐정을 고용한 순간부터 그녀는 역으로 그를 감시했어요. 명숙의 네트워크를 통해 탐정의 동선을 파악했고 필요한 정보만 흘렸어요. 태준은 자신이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착각했지만 실은 수연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수요일 밤에 찾아왔어요. 태준은 수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그는 물었어요. 진화라는 이름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냐고. 해외 학위도 경력도 전부 조작이라고. 수연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 지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한 발 다가서며 낮게 물었어요. 대체 누구냐고. 무슨 목적으로 여기 온 거냐고. 수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대답 대신 그녀는 봉투 하나를 그의 책상에 던졌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6년 전 트럭 기사와 현금을 주고받는 태준의 모습, 비자금 통장 내역서, 횡령 증빙 문서. 태준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수연을 봤고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를 알아챘어요. 익숙한 분노, 익숙한 차가움. 태준은 뒷걸음질 쳤어요.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불가능하다고, 죽었다고, 자신이 확인했다고. 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맞다고, 한수연은 죽었다고. 하지만 진화로 돌아왔다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검찰 수사관 6명이 들어왔고 그 뒤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수연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어요. 검찰에 증거를 제출했고 기자회견 시간을 예약했고 생중계까지 섭외했어요. 태준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포위됐다는 걸요. 수사관이 태준에게 영장을 집행했어요. 횡령, 탈세, 살인교사. 혐의 목록은 길었어요. 태준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는 수연을 돌아봤지만 그녀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본관 1층 로비에는 임시 기자회견장이 마련돼 있었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가 단상을 향했고 기자들은 숨죽이며 기다렸어요. 수연은 단상에 섰어요. 조명이 그녀를 비췄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한수연입니다. 그 말과 함께 전국이 얼어붙었어요. 생중계를 보던 시청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어요. 죽었다고 알려진 여자가 다른 얼굴로 돌아온 거였어요. 수연은 차분히 설명했어요. 6년 전의 사고, 남편의 배신, 그리고 복수의 과정까지. 화면에는 증거 자료들이 공개됐어요. 장태준과 트럭 기사의 대화 녹음, 횡령 증빙 서류, 비자금 통장 사본. 모든 게 명백했어요. 기자들은 쏟아지는 질문을 던졌지만 수연은 준비된 답변만 했어요. 감정은 절제됐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건물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어요. 태주는 수갑찬 채로 차에 실렸고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어요. 차는 곧 출발했고 군중은 환호했어요. 수연은 회견을 마치고 건물을 나섰어요. 명숙이 차를 대기시켜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차에 올랐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루비 코스메틱 간판에 불이 꺼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복수의 첫 장은 끝났지만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재판은 석 달 뒤에 시작됐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장태준은 구치소 수감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았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흔들렸어요. 그는 수연을 피했어요. 차마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거든요. 검사는 조목조목 혐의를 나열했어요. 횡령액은 50억 원, 탈세액은 30억 원, 그리고 살인교사. 증거는 압도적이었어요. 장태준의 변호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서류와 녹음 파일 앞에서 변명은 무색했어요. 증인으로 나온 트럭 기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어요. 6년 전 장태준에게서 1억 원을 받고 사고를 위장했다고. 한수연의 차를 강변북로에서 들이받고 강으로 밀어 넣었다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어요. 방청석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다음 증인은 이서진이었어요. 그녀는 정신병원에서 호송돼 왔어요. 과다 약물 복용 후유증으로 말은 더듬거렸지만 진술은 명확했어요. 장태준이 한수연을 제거하자고 제안했다고. 자신은 단지 동의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증언도 공범 인정에 지나지 않았어요. 수연은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6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왜 복수를 선택했는지. 수연은 담담히 대답했어요.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날들, 거울 속 변한 얼굴, 아들을 몰래 지켜보던 밤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방청석에서는 흐느낌이 들렸어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복수를 위해 불법 성형과 신분 세탁을 한 것 아니냐고. 사적 제재가 정당하냐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자신도 법을 어겼다고.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법이 자신을 구해주지 못했으니까요. 장태준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입을 몇 번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더니 마침내 말했어요. 한수연이 변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아내가 자신을 존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수연은 피고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태주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열등감과 탐욕을 아내 탓으로 돌리면서요. 수연은 그제야 확신했어요. 이 남자는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고. 그저 들킨 걸 후회할 뿐이라고. 판사는 일주일간의 숙고 끝에 판결을 선고했어요. 살인 교사, 횡령, 탈세 혐의 모두 유죄.
징역 15년과 벌금 80억 원. 법정은 조용했어요. 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5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이서진은 방조제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녀는 판결을 듣고 흐느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법정을 떠났고 수연은 자리에 남았어요. 판사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 말했어요. 법이 늦었지만 정의는 실현됐다고. 수연은 법정을 나서며 도윤을 봤어요. 아이는 방청석 끝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수연은 아이에게 다가갔고 도윤은 그녀를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서로가 남았다는 걸 확인하면서요. 1년이 흘렀어요. 루비 코스메틱은 이름을 바꿨어요. 진화 코스메틱.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죠. 한수연은 대표로 복귀했지만 얼굴은 바꾸지 않았어요. 진화의 얼굴 그대로 회사를 이끌기로 한 거예요. 직원들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어요. 한수연인지 진화인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수연은 간단히 정리했어요. 이름은 한수연이지만 얼굴은 진화라고.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안고 살겠다고. 회사는 서서히 회복했어요. 스캔들의 충격은 컸지만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었어요. 한수연의 복귀 스토리는 화제가 됐고 매출은 반등했어요.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은 진짜 아름다움을 내세웠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진심을 담는 화장품이라고요. 도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키가 훌쩍 컸고 목소리도 낮아졌어요. 그는 주말마다 회사에 들러 수연을 도왔어요. 대학은 경영학과로 가겠다고 했어요. 엄마의 회사를 물려받고 싶다고요. 수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명숙은 한의원을 확장했어요. 수연이 투자해줬거든요. 두 사람은 이제 친구이자 동료였어요. 가끔 명숙의 한의원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수의 시간들, 위험했던 순간들, 그리고 승리의 순간까지. 두 사람은 그 시간을 잊지 않기로 했어요. 어느 가을 오후 수연은 한강변을 걸었어요. 6년 전 자신이 물에 빠졌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가드레일은 새로 설치돼 있었고 강물은 여전히 검게 흘렀어요. 수연은 난간에 기대어 물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성형 전 한수연의 얼굴이었어요. 젊고 자신감 넘치던 그 얼굴. 수연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강물에 던졌어요. 사진은 물살을 따라 떠내려갔고 곧 보이지 않게 됐어요. 과거를 보내는 의식이었어요. 회사로 돌아온 수연은 거울 앞에 섰어요. 39층 대표이사실, 한때 자신의 자리였던 그곳.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어요. 진화의 얼굴이지만 한수연의 영혼이 담긴 얼굴. 그녀는 거울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신제품 발표회가 열렸어요. 무대에 선 수연은 청중을 바라봤어요. 기자들, 직원들, 소비자들. 그들은 모두 그녀를 응원했어요. 수연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진짜 사랑받는 건 얼굴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자신은 이제 그걸 안다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박수가 쏟아졌어요. 수연은 무대를 내려와 도윤을 찾았어요. 아이는 뒤에 서서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눈으로 인사를 나눴어요. 말은 필요 없었어요.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밤이 깊었어요. 빌딩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도시는 잠들었어요. 수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그녀는 이미 자신의 길을 찾았으니까요.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삶은 계속됐어요. 한수연은, 아니 진아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유리 가면 뒤에 숨지 않고 진짜 얼굴로 살아가는 이야기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